안녕하십니까, 최필곤입니다. 제가 방송 마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몸이 한 10kg 정도 불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해독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요. 방금 제가 만들었던 것보다 코로나 역설이라는 영상이 그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자칫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그 우리 인간 세상에 도움을 줬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지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계기로 우리가 좀 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고 우리의 잘못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두 영상이 굉장히 그 일치되는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그와 좀 비슷한 거니까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보시다시피 최필곤이고요. KBS에서 PD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PD라는 말이 많이 들으셨지만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어보면은 프로그램 디렉터, 그다음에 프로듀서 앤드 디렉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냥 저희들끼리는 피똥 싸고 대진다라고 해서 PD라고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굉장히 고통스러운 촬영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집을 또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정도는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자면서 마무리 편집을 하느라고 이제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 영상들 보면서 저도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강연 초대를 받고 살짝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떻게 말을 시작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요. 보다가 재밌는 걸 보게 됐습니다. 세계 미래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일단 명단을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위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것들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 로고가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보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저희 23.5 로고는 이제 KBS 디자인 팀에서 아주 오랜 고민 끝에 만들었는데, 제가 많이 빠꾸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마련했던 건데, 기울기가 전부 23.5도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벌써 눈치채셨군요. 이게 입니다. 원래 이사장님께서 계획하실 때 23.5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좀 웃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모습에 관심을 가졌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이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23.5를 처음에 이게 제목은 사실은 초반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계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계라는 제목은 이제 가제로 시작을 했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타이틀을 실제 뽑아낼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장님까지 오셔서 23.5가 제목이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사람들에게 23.5라는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보통 남자분들은 소주 도수 많이 떠올리시고, 여자분들은 당신 사이즈 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구의 기울기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바로 기울어져서 아름답다입니다. 사실은 많은 곳에 갔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 황정민 아나운서 목소리를 들었던 아까 사전 영상에서 보시면 여러 곳을 다녀왔었지만은 결국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기울어져서 아름답다. 즉, 지구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의 이면들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상들이
사실은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만은 아니고 그 뒤에 어떤 그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좀 더 그 강화시킬 수 있는 그 토대가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져서 아름답다,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보신 영상은 우리가 그 사부작에 나가고 나서 5부째로 다시 보기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때는 황정민 아나운서가 했고, 지금은 그 우리 김웅수 선생님께서 목소리로 되게 더빙했던 부분을 잠시 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 별들의 먼지구름 속에서 지구가 태어납니다. 원시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하고 그 결과 지구는 기울어진 자전축을 갖게 됐습니다. 물과 암석이 잘 어우러진 이 행성의 절묘한 기울기는 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진 채 태양을 불며 경이로운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달은 이 기울기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생명의 리듬을 지속시켰습니다. 네, 기울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어떻게 유지되는가까지를 잠깐 만들어 놓은 CG 부분인데요. 기울기는 한 학자에 따라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데 45억 년 전 혹은 46억 년 전, 그 지구가 소행성하고 충돌하면서 그때의 충격으로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우연적인 발생으로 그 태양계를 도는 그 행성들은 저마다 그 다른 기울기를 보유하게 되죠. 그렇게 기울어진 23.5도 기울어진 지구는 그 뒤에 이 달이라는 친구 때문에 달이 그 매우 큰 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큰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 달이 지구의 기울기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금과 같은 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 아시지만 사실 이 내용을 좀 아셔야 이 뒤에 내용들이 좀 더 그 이해하기가 좋아서 그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겨울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다 아실 테고, 이 그림에서 어디가 여름이고 어디가 겨울인지 혹시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지구가 계절이 생기는 이유는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맨 좌측 부분, 우리나라가 있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맨 좌측 부분이 태양의 직각으로 햇빛이 떨어지는 시즌입니다. 저게 바로 여름이 되죠. 반대로 그 아래, 여름 아래에 있는 남반구는 비스듬히 받기 때문에 저 시즌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태양을 직각으로 받는 게 바로 남반구가 받게 되니까, 이때 남반구는 여름이지만 우리가 사는 북반구는 겨울이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본다면 맨 오른쪽부터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현상을 띠게 됩니다. 이 구조를 조금만 파악하시면 그 얘기가 훨씬 더 재밌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계의 8개 행성이 저마다 다 기울기가 다릅니다. 사연이 다 다르겠죠. 행성하고 충돌했던 사연, 충돌하지 않았던 친구들, 저마다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가 조금씩 전부 다른데요. 맨 앞에 있는 수성이라는 친구는 거의 직각입니다. 거의 직각으로 그 자전을 하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죠. 이 친구는 또 태양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도 한데다가 태양빛을 직접 그 똑같은 방식으로 맞기 때문에 계절적 변화가 거의 생기지 않아요. 금성 같은 경우는 거꾸로 뒤집어진 채로 그 수직에 가깝습니다. 거의 180도에 가깝기 때문에 저 친구도 역시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우리 세 번째가 지구, 그 네 번째가 화성인데 화성이 25도로 좀 비슷한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그 외계인이 등장하면 대부분 화성으로 묘사가 되는 것은 바로 사실은 이 기울기에 있습니다. 그 화성 같은 경우 지구랑 유사한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기 굉장히 좋은 그 조건을 가졌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과학자와 영화 제작자들이 주로 그 SF 영화 만들 때 화성을 주로 이제 선택하게 되는 배경이죠. 다만 화성하고 지구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거리도 태양과의 거리도 아주 비슷해서 그 생명체가 살기 좋지만, 화성의 경우는 우리랑 약간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는 위성이 2개가 있는데 달보다 매우 작습니다. 아주 한 지름으로 보면은 달이 한 3,400km 정도 나옵니다. 지름만.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 2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름이. 약 한 150배 정도 차이. 그러니까 위성이 기울기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우리 힘 떨어진 팽이처럼 화성은 휘청휘청 하면서 돌게 되는 거죠. 결국 화성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휘청휘청 되면서 계절이 계속 바뀌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현재까지 생명체가 아직 그 발견되지 않고 영화인들의 이게 그 상상 속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맨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이제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왕성인데요. 천왕성은 거의 태양을 그 수평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수성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독특한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저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밤낮이 바뀌지가 않겠죠. 지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낮과 밤에서 하루에 반복되고 사계절이 반복되는 그 아주 그 규칙적인 리듬을 갖게 되는데, 천왕성 같은 경우 저렇게 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한쪽 면만 계속 태양을 받습니다. 한쪽 면만 계속 태양을 받게 되니까 이 낮만 계속되는 거죠. 반대쪽은 밤만 계속됩니다. 쟤는 그래서 그 태양 공전하는 그 주기가 84년이 되는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42년은 낮이고 42년은 밤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왕성에서 살고 있었다면, 혹은 지구의 기울기가 저렇게 90도에 가까웠다, 한평생을 살아도 한 40이 전반부는 낮에 살고 후반부는 밤에 사는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고두현이라는 시인이 그래서 이 현상을 똑같이 고민하시고 썼던 그 별에게 묻다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보면은 천왕성에선 평생 낮과 밤을 한 번밖에 못 본다. 42해 동안 빛이 계속되고 42해 동안 또 어둠이 계속된다. 그곳에선 하루가 일생이다. 이런 시를 썼었는데요. 이것 저한테도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 할 때 많은 영감을 받았던 시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행성마다 전혀 다른 기울기를 가진 조건에서 전혀 다른 그 변화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구의 조건은 굉장히 많은 요소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특히 기울기가 뜻밖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울기에 아주 깊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번 다큐멘터리의 내용입니다. 좀 더 이런 부분은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문과 출신이라 이 과학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이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엄청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그 시계 차고 때려서 시계 풀리면은 그날은 죽는 날이죠. 시계가 안 풀리면 한 대로 끝나는데 시계가 풀리면 그날은 그분 지칠 때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이 지구과학 선생님이라 학교 다닐 때는 지구과학에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이 지구의 기울기가 아까 다른 행성들처럼 만약에 달랐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먼저 좌측 그림을 보시면 지구의 기울기를 10도로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 직각에 가까울수록 23도보다 더 서 있는 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저도 아이 둘 키웁니다만 아이들 키울 때 똑바로 살아라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거 하고 나서는 절대 그 말 못합니다. 똑바로 살아라는 말은 못하는데,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가 똑바로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북극과 남극이 굉장히 커집니다. 태양빛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이 점점 커져서 저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한국까지도 북극권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 영도까지 가까워지면 그 현상은 더 심해지겠죠. 저기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적도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불탑니다. 그 지구가 만약 똑바로 서 있었으면은 그 적도는 갈 수 없는 아주 불바다가 될 것이고, 남극과 북극은 매우 커져서 어쩌면 그 조건에서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요. 기울기가 더 누웠을 때를 가정해 봤습니다. 아까 천왕성하고 조금 비슷하죠. 이 경우에서는 남극 북극과 그 적도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남극 북극이, 그러니까 적도가 북극처럼 바뀌면서 얼음 덩어리로 바뀌고, 이때는 모양도 좀 다르게 생겨집니다. 띠 형식으로. 이 경우도 역시 지구는 이게 단절이 되고 서로 교류할 수 없게 되죠.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구가 지금 23.5가 아닌 채 좀 더 수직이었거나 좀 더 누웠으면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는 존재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게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 위대한 존재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만이 만들 수 있는 그 절묘함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종교화하시고 계신 그 연구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아주 우연히 생긴 그 사건으로 해서 우리는 그 23.5도라는 그 기울기를 만나게 됐고, 그 속에서 지금처럼 모여서 같이 아침 식사를 나누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아까 그 그림 짧은 영상 하나 볼 예정인데, 지금 다룰 내용은 맨 오른쪽,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 겨울입니다. 12월, 1월, 2월 요 무렵인데, 이때 남반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반구는 겨울에 빠지지만 남반구는 여름인 상태입니다.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봄과 여름으로 들어가는 상태인데 햇빛으로 계속 노출돼 있죠. 저 경우는 지구가 아무리 돌아도 해가 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북극은 아무리 돌아도 해가 나타나지 않는 극야에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요거를 잠깐 머릿속에 두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남극 대륙을 뒤덮었던 얼음이 쩍쩍 갈라지며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의 왕국에 봄이 찾아온 겁니다. 이 무렵 어김없이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아델리 핑이 남극의 봄을 알리는 저녁입니다. 지난 겨울 이곳을 떠났다가 봄이 되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먼저 도착한 건 대부분 소아씨입니다. 아델리 핑기는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지만 이맘때가 되면 꼭 육지를 찾습니다. 바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죠. 남극은 봄과 여름을 합쳐도 아주 짧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짝짓기와 산란, 성장에서 독립까지 모든 걸 마쳐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단 5개월. 이제 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네, 약간 지구과학 얘기 나오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어려운 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지구를 구경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딱딱한 주제는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지구를 구경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김홍수 선생님은 이제 잘 아시죠? 유명한 이제 탤런트시고 이번에 이제 내레이터로 참여하셨었는데 그분 멘트 중에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이 멘트만 기억하시면은 성공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5개월. 이게 남극에서 봄과 여름을 합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펭귄들은 딱 남극에 5개월만 머뭅니다. 나머지 7개월은 전부 바다에서 떠돌아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펭귄에게 추적기를 달아서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거의 밝혀지지 않고 저들은 바다 어디선가 7개월을 떠돌다가 딱 요 5개월만 남극에 상륙을 합니다. 근데 이 남극에 상륙하는 이유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5개월 동안에 집도 짓고 짝짓기도 하고 알 낳고 새끼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켜서 독립까지 5개월 전부 끝냅니다. 이때 아주 짧은 시간이고 아주 타이트합니다. 얘네는 이 시간을 그래서 지금도 그림은 백야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해가 지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뒤에 지금 밑에는 아델리 펭귄의 집이고요. 저렇게 돌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눈을 거의 감질 못해요. 보면 5분, 10분 정도밖에는 살짝살짝 자면서 근 24시간을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들은 더 이상 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남극에 딱 얼음이 녹아서 땅이 생깁니다. 땅이 생겨야 돌을 구할 수가 있고 돌을 구해야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밤낮 없이 말 그대로 밤낮 없이 24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이 무렵 남극에서 보는 것은 이 아델리 펭귄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이유는 빨리 집을 짓고 새끼 낳아서 먹이 잡으러 다니는 건데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년 7개월을 이 날을 기다리면서 버텨왔기 때문에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시를 놓치지 않고 펭귄들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먹이를 먹고 돌아오는 펭귄과 먹이를 먹으러 가는 펭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가는 것은 바로 왼쪽에서 보시는 저 남극의 꽃밭인데요. 꽃밭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저 왼쪽에 보면은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지금 피어나는 것들이 위성으로 보면 이제 방송에서는 저게 동영상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정말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하늘에는 오로라가 있으면 밤에는 이 플랑크톤의 꽃밭이 펼쳐져요. 그래서 저기서 플랑크톤이 얼음 밑에 붙어 있던 것들이 얼음들이 녹으면서 바다로 이렇게 퍼지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먹겠다고 크릴이라고 하는 새우 비슷하게 생긴 아주 작은 동물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이고 크릴은 동물성 플랑크톤인데 저 식물성 플랑크톤이 등장하면은 바로 이 크릴들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남극은 크릴들이 엄청나게 모이게 되고 그 크릴은 바로 펭귄의 주요한 먹이가 되죠. 나중에 뒤에서 보실 수 있는 고래도 역시 크릴을 먹고 사는데 이 봄과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 크릴의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기자분들하고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에는 기자님들이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터뷰 많이 하시겠지만은 예전에는 기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도 남자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후배들은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도 인터뷰했던 어떤 한 기자님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본인이 크릴 오일을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뭐 오메가3보다 더 좋다라고 해서 크릴을 많이 복용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크릴을 뺏어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남극에서는 크릴이 실제 부족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크릴이 없어지니까 펭귄들이 먹이가 떨어지게 되고 펭귄들이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지금 한 세계 18종 정도의 그 펭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들에 따르면 시간이 좀 다른데 짧게 잡으면 50년, 많게 잡으면 100년 뒤에 가면 우리는 펭귄을 아예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방송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 기자님 같은 경우 그걸 보시고 크릴 오일을 앞으로 끊겠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델리 펭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반드시 땅에다만 그 둥지를 틉니다. 그 돌로 집을 쌓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펭귄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MBC에서 한번 몇 년 전에 남극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황제 펭귄이 주인공이었죠. 황제 펭귄은 이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남극은 아델리의 땅이 되고 황제 펭귄은 이제 겨울에 들어오게 되는데 겨울에는 돌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황제 펭귄들은 얼음 위에다가 둥지를 그 자리를 잡는데 얼음에다가는 둥지를 틀 수 없으니까 보통 발등에다 이제 알을 낳죠. 반면에 덩치가 작은 아델리 펭귄들은 이렇게 땅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에서 해변에서 약 한 4km, 5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을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 보셨던 영상이 4km, 5km를 지치지도 않고 계속 갑니다. 정말 그 조금의 망설임이나 뭐 피로함 없이 그냥 갑니다. 그리고 좀 지치면 배로 밀고 가고 다시 서서 가고 아주 열심히 움직입니다. 밀도가 엄청나죠,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 일부 제목을 지을 때 각 네 편마다 이제 그 부별 제목을 짓는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목을 뭘로 졌냐면은 그 봄날의 전투라고 지었습니다. 통상 봄은 우리 생각 속에 이제 예쁘고 따뜻하고 고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봄은 사실상 그 전투의 시즌이에요. 우리 실제 꽃들도 언 땅과 전투를 벌여야 되고 그 농작물들도 새싹들도 사실 예쁘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있던 땅에서 흙을 밀어내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투의 그 현장들이 곳곳에서 목격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천적입니다. 그 남극 도둑갈매기가 그 새끼 펭귄을 잡아먹는 장면인데요. 아주 잔혹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 이제 방송에서는 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됐었는데 그 방송 펭귄이 한참 펭수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 아이들 시청자가 일부 같은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새끼 펭귄이 자꾸 공격당하니까 울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받고 아프게 봤는데 이 갈매기를 보면은 저 갈매기도 이 시기가 바로 새끼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펭귄 입장에서 보면 내 새끼를 뺏기는 게 정말 고통스럽지만 갈매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먹이를 물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고 아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집니다. 펭귄들은 1년을 기다려서 새끼를 낳으러 온 거고 남극 도둑갈매기는 펭귄이 오기를 또 1년을 기다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1년을 기다렸던 아주 그 끈기 있고 인내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적인 동물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현장이 바로 남극이라는 공간입니다. 전투는 꼭 천적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간에도 벌어집니다. 통상 그 아델리 펭귄은 두 개의 알을 낳는데요. 이 두 개가 다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를 낳는 모든 종들이 그렇다시피 하나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자 하나를 더 남기기 위해서 그 복수로 낳는 건데요. 지금 이게 구분이 가능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그 새끼와 오른쪽에 있는 새끼의 덩치 크기 한번
구분이 되시나요? 약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요 다음에 바로 죽게 됩니다. 먹지를 못하고 어미에게 모든 것을 이제 어미에게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 경우 힘없고 작은 새끼는 도태되고 힘이 좋고 강한 저 왼쪽에 큰 친구만 살아서 다음을 도모합니다. 물론 저렇게 살아남았다 그래서 평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는데요. 이 그림은 이게 여러 언론에서도 소개가 됐던 건데 웨델 물범이라는 그 물범이에요. 보통 펭귄을 공격한다는 보고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웨델 물범이 아델리 펭귄을 사냥하는 장면이 이게 세계 최초로 포착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남극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릴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서로 뭔가 엉키는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도 그 웨델 물범이 보통은 다른 뭐 생선을 잡아먹고 뭐 이런 경우인데 펭귄을 잡는 장면이 그닥 어렵지 않게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동영상 카메라에 잡히기는 이게 최초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많이 화제가 됐던 장면이죠. 아무튼 새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던 펭귄은 이렇게 또 도처에서, 하늘에서, 물에서 수많은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적들을 이겨내면은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서 거의 다 클 무렵이 되면 진짜 무서운 적을 만나는데요. 이게 카타바틱이라는 이제 얼음 폭풍을 만납니다. 이게 보면은 눈살처럼 보이는 게 전부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알갱이입니다. 저걸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저것들을 버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어미 펭귄들의 깃털은 최고급 패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겨울에 패딩 입으면은 웬만한 추위거나 이제 충격도 견디지 않습니까? 어미들은 괜찮은데 새끼들은 아직 패딩을 입지 못했어요. 아직 털갈이가 안 돼서 이 털갈이가 될 때까지는 정말 혹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들오들 떠는 상황도 많이 목격이 되고 폭풍 끝나고 나서 못 일어나는 새끼들도 참 많죠. 이런 폭풍을 몇 차례 견디면서 새끼들은 깃털도 가리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폭풍이 온다는 것은 곧 겨울이 온다는 뜻이에요. 주어진 5개월을 다 소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빨리 움직여라 라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끼들은 더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하기 전에 성장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독립하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요. 이제 털갈이가 많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방수 털도 나오고 깃털도 나오고 이때부터 연습을 하게 되는데 수영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독립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데 이 시기가 이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고비가 하나 남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덩치가 어미하고 똑같아졌는데요. 털만 가리하면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펭귄들이 겪어야 될 가장 큰 고난은 부모가 떠나는 겁니다. 이 시즌이 되면은 부모가 가차없이 떠납니다. 이제. 먹이를 더 이상 주지 않고 부모가 바다로 뛰어들고 얘네들은 굶다가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쳐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펭귄들에게 주어져 있던 5개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 아델리 펭귄이 봄과 여름을 충실하게 보내고 나면 겨울이 들어올 무렵에는 이제 황제 펭귄이 말씀드렸다시피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황제 펭귄이 오면 남극에 겨울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방송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던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아델리 펭귄이 못 떠났어요, 한 놈이. 제가 왜 저기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게 쟤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살아있기를 바라는데 서로 낯설어하고 있죠. 아무튼 이 펭귄들은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 계절의 변화를 정말 잘 기억하고
아주 때에 맞춰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때 봄이 되면 아들 펭귄이 등장하고 겨울이 되면 형제 펭귄이 등장하면서 서로 자리도 아주 사이좋게 나눠 갖고 이 기울기가 명령하는 그 변화를 그 차분하게 그다음에 아주 그 단단하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공전하는 그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남극이 봄에 맞을 시기에 북극은 바로 겨울로 들어가는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웨덴의 라포니아라는 지역인데요. 그 유럽에서는 관광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극권에 속해 있고 아주 겨울 풍경이 아름다워서 유럽의 아주 부자들만 여행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핀란드랑 그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북극의 풍경이 잘 살아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그 스웨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사람이 사미족입니다. 그 유럽 여행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사미족들이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유럽의 유목민인데요. 이들은 이 시즌이 되면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곧 그 겨울을 버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은 남극도 남극의 그 봄, 여름이 5개월이니까 겨울이 7개월인 거죠. 북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극도 7개월의 겨울을 껌껌한 극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월 그 5개월 막판에 북극의 사미족은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되는데요. 주로 엘크를 사냥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 여기도 막상 가보니까 이제 우리가 카메라가 따라다녀서 그런지 엘크가 쉽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러다가 아주 이제 그 운 좋게 그 엘크를 이제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직전에 그걸 계속 우리가 찍었는데 막판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쏘지 않았냐? 우리는 그걸 이제 촬영해야 되니까 왜 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때 했던 인터뷰입니다. 사미족은 새끼를 가진 어미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천 년을 내려왔던 그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일종의 이제 그 율법 같은 건데요. 지금 보면 오른쪽 어미가 새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먹이를 구해야 되지만 저 새끼들을 죽일 수 없는 룰을 지키는 거죠. 이 그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렇게 삶의 방식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없답니다. 단어조차. 그들에겐 도와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는 거죠. 누구나 도와야 하고 누구나 서로를 배려해야 되니까. 이렇게 혹독한 곳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살아 있어야 된다. 저 어미를 내가 죽였을 때 새끼들도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곳에 엘크는 사라지고 결국 사람들도 사라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극과 북극은 그 기울기의 지배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면서 여기서 그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은 혹독한 공간일수록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아까 그 중간에 잠깐 봤던 영상에서 교황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대, 유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걸 깨달아가고 있는데 남극의 펭귄들과 북극의 그 살아가는 사미족들은 그걸 훨씬 이전부터 아주 치열하게 겪은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아주 오래전부터 겪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나의 생존 조건과 동일하게 된 거죠. 그런 점들이 그 많은 생각을 들게 했던 지점이었습니다. 자, 다시 뭐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오른쪽에 그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 남반구 기준으로 여름의 기울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하면 좋은 게
남반구의 남극이 방금까지는 얼어 있었지 않습니까? 반대편에 있을 땐. 근데 이렇게 햇볕을 맞게 되면은 얼음이 녹으면서 그게 어디로 갈까요? 그 녹은 물들이 어디론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그 3부에서 잡았던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 남극에서 이게 그 남극이 봄으로 접어들면서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 녹아내린 바닷물은 그 깊숙이 흐르면서 지구 전체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을 남극과 북극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극이 여름일 때는 남극에서 나온 물들이 전 지구로 흐르게 되고요. 북극이 여름을 갔다가 여기 꽁 얼었던 것이 여름으로 넘어가면 저때 물이 녹아내리면서 지구 전체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또 하나 그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변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아까 보셨던 영상에 이제 비슷한 장면들이 있는데 잠깐 여기서 또 표현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페루의 한 해안, 파도가 심하게 몰아칩니다. 해안가 절벽 위로 갑자기 사막이 펼쳐집니다. 사막에서의 생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녀석, 길을 잃은 걸까요? 한두 마리가 아니군요. 남극에 있어야 할 펭귄, 대체 왜 이 상황에 있는 걸까요? 어허, 저 검은 머리는 또 뭘까요? 무려 50만 마리의 구한호 가마우지입니다. 이 메마른 사막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도대체 이 많은 새들이 사막에 모여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새 맞습니다. 남극의 차가운 바닷물이 남미대륙 서쪽 연안을 거쳐 따뜻한 적도 방향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를 훔볼트 대류라고 부릅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바다 표면에 난류를 밀어내고 차가운 한류가 솟아오릅니다. 이때 다량의 영양분을 끌어올려 바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풍요를 맞이합니다. 페루 해안, 전 세계 최대 어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새떼가 사막에 몰려드는 이유입니다.
남극에서 출발해 페루 해안으로 흐르는 훔볼트해. 그것이 만들어낸 풍부한 영양분이 여러 생물들을 이곳에 불러들인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네, 남극에 적용된 기울기가 만들어낸 그 또 다른 풍경인데요. 그 훔볼트 해류에 대해서는 뭐 저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해류입니다. 훔볼트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던 해류인데요. 저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람이 그 위에 있는 표층에 있는 이제 난류를 밀어내면서 밑에 있는 그 한류가 위로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은 바로 지금 15.8도라고 써 있는 지점이 이제 우리가 촬영했던 지점인데요. 다른 바다 대비 약 한 1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펭귄이 살 수 있는 거죠. 그 펭귄들이 저 남극에서부터 차가운 한류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아까 펭귄은 5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바다를 떠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떠돌던 펭귄들 중에 일부가 이 해류를 따라온 거죠. 그리고 저기서는 그 밑에 있는 해류가 이제 올라오면서 많은 그 영양이 염류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끌고 올라오면서 엄청난 이제 어장이 형성되는 거죠. 플랑크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걸 먹겠다고 다시 크릴이 모이고 또 크릴을 먹겠다고 멸치가 모입니다. 그래서 멸치 어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그 멸치를 먹겠다고 정어리들이 몰려듭니다. 정어리 어장으로도 아주 유명하고 우리랑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이 정어리를 먹기 위해서 저기 훔볼트 오징어가 몰려듭니다. 한 오징어가 저만한 크기입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오징어는. 여러분들 반찬으로 쓰이는 오징어 채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가 이제 금징어가 돼서 귀하지만 저곳에는 오징어가 넘쳐나는 곳이고 이미 한국 시장에도 한국도 굉장히 많은 오징어를 저 페루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남극에서 시작된 그 해류가 페루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페루는 보시다시피 거의 적도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이곳까지 그 펭귄들이 이동을 한 거죠. 이것도 역시 기울기가 만들어낸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 사건인데 이 펭귄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갈라파고스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갈라파고스 펭귄이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같은 그 훔볼트 펭귄 훔볼트 펭귄들입니다. 이놈이 이제 훔볼트 펭귄인데 이 아주 유명하고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그 캐릭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펭귄들 하도 좋아하니까 맨 처음에 일부에서 봤던 아델리 펭귄과 훔볼트 펭귄이 뭐가 다른가 한번 좀 비교해 봤어요.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띄십니까? 가장 흔히 딱 눈에 띄는 게 아델리 펭귄은 남극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뚱뚱합니다. 지방질이 엄청 많아요. 이제 몸매가 저랑 좀 비슷하죠. 반면에 적도 가까운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훔볼트는 배가 홀쭉합니다. 지금 굉장히 날씬해요. 여기는 지방질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뜨거운 사막에서 살아야 하므로 이제 그 지방질을 많이 뺀 아주 날씬한 펭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콧잔등에 보면 붉은색이 있죠. 저것도 이제 사막에 살기 위해서 진화를 한 건데 아델리 펭귄의 경우는 깃털로 다 감춰져 있습니다. 저기가. 그래서 최대한 보호를 하려는 모습인데 훔볼트 펭귄은 콧잔등 부분이 맨살이 드러나 있어서 저기서 열기를 빼냅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델리 펭귄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죠. 쟤는 싸울 때나 먹이 줄 때 빼고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훔볼트 펭귄은 거의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입을 벌려야 더운 열기를 빼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 발 크기가 거의 2배 됩니다. 아델리 펭귄은. 발이 굉장히 크게 진화가 되는데 역시 발로도 열을 빼내기 위해서 그런 형태가 됐다고 하고요. 그런 추운 곳에 사는 펭귄과 더운 곳에 사는 펭귄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아까 보셨던 아델리 펭귄의 집
집과 훔볼트 펭귄의 집은 되게 다르죠. 아델리 펭귄은 얼지 않는 땅 위에서 땅을 더 높여서 집을 짓는 반면 훔볼트는 더우니까 굴을 깊게 팝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땅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더위를 식히는 훔볼트 펭귄들의 그 삶의 방식인 거죠. 훔볼트 펭귄들은 저기 멀리까지 와서 이 바다만 나가면 엄청난 그 멸치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금방 새끼 키우는 건 간단해요. 그래서 얘네는 자리를 아주 잘 잡은 친구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은 강남의 그 초창기에 아파트를 하나 얻은 것처럼 그 자리를 아주 잘 잡은 친구들인데요. 문제는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듯이 바다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엄청나요. 근 10m 가까이 큰 파도들이 계속 칩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이제 그 문장을 인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 거대한 파도를 파도에게 휩쓸리면서 진입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새끼를 키워야 하는 펭귄들은 끝없이 그 파도에 내팽겨쳐지고 던져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매달리면서 그 파도를 뚫고 그 어장을 찾아 나가게 되는 그 이야기죠. 다음은 이 남극에서 온 훔볼트 해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며 일으킨 강한 바람, 적군의 뜨거운 공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반합니다. 헬리와 바람은 태평양을 건너 페루와 인도네시아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잘 보여주니까 Ustedes amigos, ustedes tratados, ayudan al valle. Ya kita sama saya. 육지에선 멀미를 느낀다는 바다오줌은 바닷속에 오히려 편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어묵 아닙니다. 동안 잠수할 수 있는 바다의 지배자죠. 작살총 하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냅니다. 이들은 이렇게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바자가족은 바다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누죠. 바자가족의 카누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아웃리거라고 불리는 것으로 배 측면에 나무를 덧대 균형을 유지해주는 보조장치입니다. 아웃리거는 바자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장거리 항해가 가능해진 것이죠. 바람을 이용한 노래는 파자오족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가는지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파자오족의 삶은 바람 따라 해를 따라 흘러갑니다. 그들은 바다의 유목민이니까요. Kita pegang barangnya tidak banyak. Saya ambil kebebasan paling besar. 파자오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먼 곳에 도달했습니다. 남극에서 출발한 훔볼트 해류는 적도에서 꺾이며 인도네시아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의 해류는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로 흐릅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 Zau Janaro, Alam Sammenalam, Zau Vel, Piazza, Pezzaquento, Arcipe. 배주족의 카노는 작지만 먼 바다까지 나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들은 마다가스카르 남서부 해안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갑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모잠비크 해역. 상어를 비롯해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이동하는 바다의 고속도로죠. 배주족은 60여 종의 상어가 다니는 이 길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Maneira de descobrir misi aqui. Cara, para me falar que entre Nicolau Oliveira, minha daqui a mulher do 네, 좀 영상이 길었네요. 네, 그 남극에서 시작한 해류가 그 펭귄을 적도 부근까지 옮겨놓은 것처럼 거기서 흘러온 바람이 다시 그 인도네시아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해류를 타고 마다가스카르까지 건너왔어요. 그래서 실제 마다가스카르 가면은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주식도 쌀입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면은 그들이 농사 지면서 노래하는 것도 나오는데 춤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추는 새춤이라고 있는데 새 날개짓 하는 춤을 추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혀 다른 그 연결이 안 돼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좀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렇게 그 작은 그 카누인데 여기에 옆에 아웃트리거를 달고 돛을 달면 누구라도 건너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죠. 바람과 해류가 만들어낸 이제 그 신비인데요. 그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도 저 바자오족들은 딱 그날 먹을 것만 잡습니다. 저장을 잘 안 해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너무 동남아 사람들 게으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말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저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는데, 다만 최근에는 이제 국경이 생기다 보니까 저들이 계속 통제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많이 잃은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현대에 적응하지 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잡았던 그 거북인데요. 이 친구도 전 지구를 계속 돕니다. 지금도. 아까 상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잡았다가 풀어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동물이었는데요. 이 거북이가 어디쯤 다시 헤엄치고 있을지 아니면 또 누군가의 그물에 걸렸을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그거 잠깐 제가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아서요. 이거 좀 이게 점프를 했는데 북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북극에서는 아까 고래들이 맨 처음 보신 영상에서 고래들이 새끼를 적도에서 키웁니다. 적도에서는 북극에서는 새끼가 견디기에는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요. 그러니까 어미가 적도로 가서 따뜻한 바닷물에 새끼를 낳는데 대신에 새끼는 따뜻한 바닷물에서 잘 자랄 수 있지만 어미는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고 키우는 동안 어미는 완전 굶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새끼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 새끼를 이끌고 베링해로 들어오는데 이때 이걸 기다리고 있는 범고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고래들이 새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확률적으로 절반은 살고 절반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는 이렇게 북극에서 저에게 새끼 키우는 동안 못 먹었던 먹이를 먹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포식자들에게 먹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죠. 자, 이 마을은 우리가 갔던 곳 중에서 다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말라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찾아갔던 곳이 가장 높은 마을이었습니다. 약 4,300m 되는 차르카보트라는 마을인데요. 보시다시피 풀 한 폭이 없어 보이는데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다 수로를 파는데 이 수로는 이 마을도 겨울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겨울은 얼어붙고 얼어붙을 때는 아랫동네로 내려갔다가 봄에 올라와서 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대고 논에다가 보리를 키우는 거죠. 여기도 역시 아주 짧은 시간 보리 키우고 다시 겨울이 오면 내려가는 생활을 반복하는데 이 수로는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산사태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냥 아랫동네에서 편하게 살지 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저 친구들은 저곳에 사는 것을 마치 이제 엄청난 특권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절대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다만 젊은 친구들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려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과 전통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들이 담겨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저 히말라야에서는 아버지가 암에 걸리세요. 아까 잠깐 이제 앞에 식사하실 때 보신 거 보면은 아버지가 계속 떠나고 싶어하는 아들을 경계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이걸 나중에 우리가 헬기로 수송을 했어요. 후송을 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위암 4기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 10월 상황이니까 그때 4개월 시한부 4개월 판정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내려와서 카트만두 내려와서 인도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 하니까 산으로 올려보내 달라 해가지고 현지에 계신 국회의원 한 분이 도와줘서 헬기로 다시 그분을 산으로 모셨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연락이 닿질 않아요. 거기는 이제 전화나 인터넷이 전혀 안 통하니까. 이게 이곳저곳 이제 지구에서 가장 극지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녀보고 나서 여러 가지 느낌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알베르 까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멘트가 떠올랐어요. 이 겨울 한복판에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굴복하지 않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항상 보면 그 반대의 것이 숨어 있다는 거죠. 겨울을 나고 있을 때는 이들이 왜 겨울을 나야 되는지는 여름의 이유가 있었고, 여름을 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겨울을 기억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이 이제 계속 저를 휘감았던 거죠. 그래서 내용도 다큐멘터리도 차분히 보시다 보면은 결국 그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를 기억하고 뭔가를 기다리면서 그 규칙적인 어떤 리듬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기억을 하면서 어떤 순환이 올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던 이제 여행이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 기울기가 만들어진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23.5도 기울어지면서 우리는 정말로 다채로운, 상상할 수 없는 다채로운 다양성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것들이 1년을 주기로 차곡차곡 변해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을 굉장히 다양하고 로맨틱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이들한테 똑바로 살아라 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좀 기울어지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 아들도 이번에 재수하고 나서 또 시험 봤는데 또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마음은 타들어가지만. 그래서 아무튼 우리 조금 기울어지고 삐딱한 것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운 관점을 갖는다면은 좀 더 새로운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